사람들은 늘 묻는다. 지금 사야 할 자산은 무엇인가? 금인가? 코인인가? 아니면 주식인가? 그러나 역사를 차분히 되짚어보면 이 질문의 답은 언제나 하나로 수렴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있다. 바로 금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은이 따라오며 어떤 국면에서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재 금 가격은 이미 역사적 고점 영역에 진입해 있다. 반면 은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자산에 가깝다. 이 격차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금은비, 즉 골드, 실버 레이시오다. 금 1온스로 은을 몇 온스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비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은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온도계와 같다. 현재 이 비율은 약 1대 70을 넘나들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은이 상당히 눌려있는 구간에 해당한다. 과거를 보자. 금은 언제나 위기의 전조처럼 먼저 움직였다.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신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금을 찾았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선택지는 은이었다. 이유는 명확하다. 은은 금과 같은 귀금속이면서도 가격이 낮아 접근성이 높고 동시에 산업 전반에 깊숙이 사용되는 전략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중적인 성격이 은의 폭발력을 만들어낸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금은 이미 너무 올랐다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이 많이 많이 올랐다는 사실은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여러 상승 국면에서 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시장의 자금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은으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은은 단기간에 금의 상승률을 압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곤 했다. 은은 단순히 금의 그림자가 아니다. 때로는 금이 숨을 고르는 사이 은이 무대의 중심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반복되어 왔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전환점일 수 있다. 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주식은 사이클에 민감하며 금은 이미 많은 자금이 선점했다. 그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되고 있는 자산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은이다. 이 이야기는 단기적인 투기나 유행의 문제가 아니다. 자산의 구조, 역사적 패턴, 그리고 현재의 가격 위치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왜 지금 은이 거론되는지에 대한 출발점이 된다. 금과 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의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금과 은을 같은 귀금속으로 묶어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역할이 분명히 나뉜다. 금은 언제나 신호로 먼저 움직인다. 통화 가치에 대한 불안,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심,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자금은 가장 먼저 금으로 향한다. 금이 먼저 오르는 이유는 단순하다. 금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폐이자 신뢰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국가, 거대 자본은 위기의 초입에서 금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중요하다. 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진다. 이제 어디로 이동해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때 등장하는 자산이 바로 은이다. 은은 금과 같은 귀금속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가격이 훨씬 낮아 유동성이 빠르게 붙는다. 자금의 성격이 방어에서 수익 축으로 이동하는 순간 은이 선택되는 구조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결과다. 역사적으로 금 가격이 상승한 뒤 은 가격이 뒤따르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많은 구간에서 은은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추가 자금이 들어와도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은은 상대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같은 자금이 들어와도 가격 반응이 훨씬 크다. 이 차이가 수익률의 격차를 만든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이 오르는 초입에서는 금이 어느 정도 오른 이후에는 은을 주목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금은비다. 금 1온스로 살 수 있는 은의 개수를 의미하는 이 비율은
금과 은 사이의 힘의 균형을 보여준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은이 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은이 금을 따라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주요 상승기마다 금은비는 급격히 낮아졌다. 지금처럼 비율이 70을 넘는 구간은 역사적으로 길게 유지되지 않았다. 결국 시장은 균형을 찾으려 한다. 금과 은이 동시에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 역시 이 흐름을 뒷받침한다. 올림픽 메달이 금, 은, 동으로 구성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금과 은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금이 먼저 움직이고 은이 그 뒤를 따르는 구조는 인간의 인식과 자본의 흐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다. 지금 은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다음에 오를 자산을 찾는 행위가 아니다. 반복되어 온 질서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순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금과 은의 관계를 숫자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금은비, 즉 골드, 실버 레이시오다. 이 비율은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지 않다. 금 1온스로 은을 몇 온스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낼 뿐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숫자 안에는 시장의 심리와 자산의 상대적 가치가 모두 담겨 있다. 금은비가 높다는 것은 은이 금에 비해 싸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이고, 낮아진다는 것은 은이 금을 따라잡거나 앞서가고 있다는 신호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평균으로 되돌아오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이를 무시한 시장은 없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떠올려보자. 당시 금은비는 1대 120을 넘어서며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다.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고 자금은 금으로만 몰렸다. 은은 철저히 외면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금은비는 빠르게 낮아졌고 은 가격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균형 회복의 과정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11년을 보면 이 흐름은 더욱 분명해진다. 당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1,90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고 은은 약 50달러에 근접했다. 이 시기의 금은비는 대략 1대 38 수준이었다. 이는 은이 금의 상승을 상당 부분 따라잡았음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이런 구간이 지나간 뒤에야 사람들은 은이 비싸졌다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상승의 초입에서는 언제나 은은 아직 조용하다는 평가가 먼저 나온다. 지금의 상황이 정확히 그렇다. 현재 금은비는 약 1대 7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역사적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은이 여전히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금은비의 적정 수준을 1대 15, 1대 20 혹은 1대 30이라고 주장한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 주요 상승기마다 이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은이 금을 따라갈 여지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금은비는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다. 현재의 위치를 판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해주는 나침반이다. 이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은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달려온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달릴 가능성이 큰 자산을 바라본다는 의미다. 금이 먼저 길을 열고 은이 그 길을 따라 달려온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 지금의 금은비는 그 반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을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전제를 하나 깔고 들어간다. 은은 금이 오르면 따라가는 자산이라는 생각이다. 이 인식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은은 분명 금과 강하게 연결된 귀금속이지만 단순한 그림자 자산으로 규정하기에는 그 성격이 훨씬 복합적이다. 역사적으로도 은은 여러 차례 금이 횡보하거나 고점 부근에서 머무는 동안 독자적인 상승을 보여왔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은이 가진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전략적 산업 자원이다. 금이 주로 보관과 축적의 자산이라면 은은 사용되면서 사라지는 자산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반도체,
통신장비, 의료기기, 군수산업에 이르기까지 현대산업 전반에 은이 깊숙이 들어가 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은의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다. 문제는 이 은이 대부분 소비된다는 점이다. 금은 어떤 형태로든 회수되어 다시 재련되고 재활용된다. 하지만 은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회수 비용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 결과 상당량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된 뒤 그대로 소멸된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 측면에서 큰 간극을 만든다. 은이 단순히 금의 뒤를 따라가는 자산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은은 시장 규모가 작다. 이는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자 상승 국면에서는 폭발력이 크다는 장점이 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면 가격 반응이 금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타난다. 과거 여러 상승기에서 은이 금의 상승률을 몇 배씩 초과했던 이유다. 금이 이미 높은 가격대에서 완만하게 움직일 때 은은 훨씬 가벼운 몸으로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은은 항상 금의 다음 단계에서 주목받아 왔다. 지금의 환경은 은에게 유리한 조건이 겹쳐 있는 시기다. 에너지 전환, 전기차 확대, AI 반도체 경쟁,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군수 수요 증가는 모두 은의 실물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동시에 금은 이미 많은 자금이 선점한 상태다. 이 조합은 시장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은으로 이동시키는 힘을 가진다. 은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은은 금의 그림자가 아니다. 때로는 금이 만든 무대를 뛰어넘어 스스로 주연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자금의 이동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 감정이 아니라 수익률이 방향을 결정한다. 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안도한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자금이 이미 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금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같은 질문이 다시 등장한다. 지금 이 가격에서 금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는 순간 자금은 더 큰 상승 여력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때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안이 은이다. 은은 금과 같은 귀금속의 신뢰를 공유하면서도 가격 수준이 훨씬 낮다. 동일한 자금이 들어와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이 구조가 자금 이동의 출발점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흐름은 더욱 분명하다. 금이 먼저 상승한 뒤 일정 기간 조정을 받거나 횡보할 때 은은 뒤늦게 주목받으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은의 수익률은 금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금 상승 국면의 중후반부에는 은이 항상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때 투자자들의 심리는 미묘하게 바뀐다. 처음에는 방어가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동한다. 흔히 말하는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이다. 은 가격이 2배, 3배로 오르기 시작하면 이전에 은을 외면했던 사람들조차 뒤늦게 관심을 갖는다. 이때 드는 감정은 후회다. 금만 보유하고 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중요해진다. 은을 미리 일부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심리적 동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산 배분의 역할은 단순히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지 않다. 감정의 흔들림을 줄이고 판단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있다. 현실적인 접근성 역시 자금 이동을 가속한다. 금 1kg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다. 반면 은은 같은 금액으로 훨씬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심리적으로도 크다. 은은 서민의 귀금속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중적 접근성이 높다. 자금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될수록 은으로 유입되는 흐름은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결국 금에서 은으로의 이동은 투기적 선택이 아니다. 반복된 역사 속에서 검증된 자본의 습관에 가깝다. 금이 길을 열면 은은 그 길을 따라 더 빠르게 달린다. 이 단순한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은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해야 할 위치도 분명해진다.
자산을 논할 때 가장 자주 간과되는 요소가 있다. 바로 현실적인 접근성이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만들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은은 금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금 1kg의 가격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장벽이 되어 있다. 반면 은은 같은 귀금속이지만 훨씬 낮은 가격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 방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은은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다. 이는 분할 매수와 장기 보유에 매우 유리한 구조다. 실제로 은은 1kg뿐만 아니라 500g, 100g 단위로도 거래된다. 물론 단위가 작아질수록 가공 비용이 반영되어 단가가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축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큰 금액을 한 번에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은은 이 부담을 분산시킨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은은 투자라기보다 저축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만족감이다.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금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만큼 작은 형태로 존재한다. 반면 은은 눈에 보이는 무게감과 부피를 가진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실물 자산을 보유한다는 감각은 숫자로 표현되는 계좌 장어와는 전혀 다른 안정감을 준다. 은을 보유한 사람들은 단순히 가격 변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산을 쌓아가고 있다는 실감을 느낀다. 이 감각은 장기 보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안정이 투자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은은 가격 변동폭이 금보다 큰 편이지만 낮은 진입 가격 덕분에 체감되는 공포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소액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장점이다. 큰 금액이 한 번에 흔들릴 때 느끼는 압박과 작은 단위의 자산이 움직일 때 느끼는 압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은은 이 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은은 경험이 적은 투자자에게도 오랜 기간 자산을 모아가려는 사람에게도 적합한 자산이다. 결국 은이 소액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이유는 단순히 싸기 때문이 아니다. 접근성, 분할 축적의 용이성, 실물 보유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장기 관점의 최적화된 구조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은을 단순한 대체 자산이 아니라 독립적인 자산 축적 수단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은 투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관점이다. 은을 단기 가격 변동으로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시간에 맡겨두고 축적해가는 실물 자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관점이 서지 않으면 은의 변동성은 부담으로만 느껴진다. 반대로 기준이 명확하면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은은 금보다 가격 움직임이 크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는 방식보다는 분할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적합하다. 일정한 기준 없이 감정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 은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금은비다. 금은비가 높다는 것은 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다. 이 구간에서는 은의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반대로 금은비가 과거 평균에 가까워지거나 빠르게 낮아질 경우에는 매수 속도를 늦추거나 비중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극단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은투자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구간을 활용하는 전략에 가깝다. 실물 은을 매수할 때는 단위 선택도 중요하다. 1kg 반은 단가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한 번에 들어가는 금액이 크다. 반면 500g이나 100g 단위는 접근성이 좋지만 가공비가 더 반영된다. 이 둘 사이에서 자신의 자금 흐름에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1kg이나 500g을 중심으로 가져가고 소액으로 시작한다면 작은 단위로 경험을 쌓아가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량의 개념이다. 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오늘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지나치게 집중한다. 그러나
실물 은을 보유하는 관점에서는 가격보다 보유량이 더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는 몇 퍼센트의 단기 변동보다 몇 킬로그램을 확보했는지가 핵심이 된다.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은 투자가 편해진다. 또한 실물 은은 거래 비용과 보관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너무 잦은 매매는 수수료와 스프레드를 키운다. 은은 사고 팔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사서 오래 가져갈수록 구조가 유리해진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필요하지만 분할 매도는 신중해야 한다. 은을 통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자산의 바닥을 단단히 만드는 역할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은 투자의 핵심은 단순하다. 기준을 세우고 감정을 배제하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원칙을 지키는 한 은은 변동성이라는 단점을 넘어 장기적인 자산 축적의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은을 다루는 방식에서 가장 큰 착각은 금융상품처럼 접근하는 것이다. 가격이 움직이니 선물이나 파생상품으로 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는 유혹이 생긴다. 그러나 은과 금은 이런 접근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자산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에게 레버리지는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 선물 시장에서 은과 금은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한다. 적은 자본으로 큰 금액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작은 변동에도 계좌가 크게 흔들린다. 은은 원래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여기에 레버리지가 더해지면 시장의 작은 흔들림이 곧바로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진다. 몇 퍼센트의 하락이 하루 만에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장에서 레버리지는 생존 확률을 급격히 낮춘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서 시장을 떠난다. 중요한 사실은 은의 본질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은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보존하고 키워주는 실물 자산이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은 상장 폐지가 없다. 기업처럼 사라지지 않고 기술처럼 유행이 바뀌어 무가치해지지도 않는다. 이런 자산을 굳이 빚을 내어 시간과 싸우는 방식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은의 장점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실물 은을 보유하면 매일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단기 변동은 의미를 잃고 장기 흐름만 남는다. 이 태도가 은을 투자가 아닌 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은을 축적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가 아니다. 현재의 화폐 시스템에서 가치가 희석되는 현금을 실물 자산으로 옮겨 담는 과정이다. 인플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을 잠식한다. 은은 이 흐름에 대한 방어 수단이다. 은행이자 몇 퍼센트를 쫓는 동안 실제 구매력은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은을 왜 급하게 사고 팔 필요가 없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은은 천천히 모을수록 의미가 커진다. 가격이 오를 때는 이미 보유한 물량이 힘을 발휘하고 가격이 조정받을 때는 다음 매수를 준비하면 된다. 이 단순한 반복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하는 것이다. 은은 빠른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느린 축적을 통해 자산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 관점이 정립되는 순간 은은 변동성의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의 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화폐 환경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 오늘날의 화폐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정부는 재정을 확대하고 중앙은행은 위기 때마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 결과 시장에 풀리는 돈의 총량은 계속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것은 화폐의 구매력이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든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명목 금리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은행 이자 몇 퍼센트로는 장기적인 가치 하락을 막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실물 자산의 역할이 부각된다. 금과 은은 화폐 시스템 바깥에 존재하는 자산이다. 누군가의 부채가 아니며
인쇄로 만들어낼 수 없다. 은이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은은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자산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막으로 기능한다. 특히 은은 금과 비교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통화량이 늘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질수록 은은 귀금속과 산업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통해 수요가 동시에 자극된다. 이는 포트폴리오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식과 부동산은 경기와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채권은 금리 상승기에 취약하다. 반면 은은 이러한 자산들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은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 전체 자산 구조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에 가깝다.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은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동성에 대한 완충 효과가 생긴다. 또한 은은 접근성이 높아 개인 투자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대규모 자산가가 아니어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꾸준히 축적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산은 일시적으로 크게 불리는 것보다 오랜 시간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다. 은은 이 지켜내는 역할에 적합하다. 가격이 오를 때는 자산의 가치를 방어해주고 조정이 올 때는 추가 축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순환 구조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특히 강력하게 작동한다. 결국 은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는 것은 시장을 이기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화폐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자산을 일부 보유하겠다는 선택이다. 이 선택은 화려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발휘한다. 은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의 중심을 지켜주는 조용한 축으로 기능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생존력을 높여준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핵심은 단순하다. 은은 단기 유행이나 투기 대상이 아니라 자산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먼저 묻는다. 그러나 은을 포함한 실물 자산의 세계에서는 이 질문이 본질을 비켜간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어떤 자산을 얼마나 오래 보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금이 먼저 움직이고 은이 그 뒤를 따라왔던 역사는 우연이 아니다. 금은 안전의 신호였고 은은 그 다음 단계의 확장이었다. 금은비가 말해주는 구조, 산업 수요가 만들어내는 실물 소비, 소액으로도 접근 가능한 축적 구조는 모두 은이 단순한 보조 자산이 아님을 보여준다. 은은 스스로의 논리를 가진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은을 주식처럼 매일 가격을 확인하며 사고 파는 순간 은의 장점은 사라진다. 반대로 은을 저축처럼 대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정한 기준으로 축적하고 단기 변동에는 반응하지 않는 태도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다. 은은 빠른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꾸준함과 인내를 요구한다. 이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은은 안정적인 자산의 축이 된다.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환경에서 현금은 자연스럽게 가치를 잃는다. 그 손실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드러난다. 은은 이 흐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다. 모든 자산을 은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자산의 일부를 화폐 시스템 바깥에 두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선택은 극단적일 필요도 없고 화려할 필요도 없다. 일정 비중을 유지하며 꾸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은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시장이 흔들리고 숫자가 요동칠 때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판단을 차분하게 만든다. 이 안정감이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서 가장 큰 무기다. 결국 은 투자의 결론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력이다. 얼마나 빨리 불리는가 보다 얼마나 오래 지켜낼 수 있는가가 중요해지는 시대다. 은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화폐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간을 아군으로 삼아 자산을 축적하겠다는 선택. 이 태도가 바로 은이 가진 가장 큰 가치다.